싱글벙글 국무회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글벙글 국무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추혜선 단장께서 감기 몸살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셨어요. 예,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쾌유를 빕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 담화를 통해 가지고 안보와 경제의 비상사태다.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도라산 전망대 부근에서 비행을 하다가 우리 측 장병들이 경고 사격을 하자 되돌아갔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무언가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 날은 춥고 경제는 어렵고 참으로 박근혜 대통령 말 맞다나 비상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추혜선 단장이 안 계신 가운데 게스트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김영민 PD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여전히 얼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특별 담화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통상 뒤에서 남흉 볼 때는 뒷담화라고 하듯이 네. 저는 이건 특담화다. 특담화라고 전 부르고 싶습니다. 아, 온통 야당 탓. 온통 외부 환경 탓. 예. 북한 탓. 예. 이거는 뒷담화가 아니라 특담화다. 예. 특담화. 예. 우리가 뒷담화로 깝시다. 예. 예. 그리고 또 한번 소개해드리겠어요. 얼마 전까지 덴마크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신 귀한한 지성.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최종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건입니다. 예. 네. 국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죠?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네. 오자마자 신문에 실론 쓰고 이렇게 다시 강호로 나오셨어요. 예, 공식적으로는 2월 말까지는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여전히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내 상황이 안식하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자, 덴마크에 계시면 우유도 많이 드셨습니까? 치즈 정말 싸요. 얼마나? 양질의 치즈가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값. 오. 다른 건 다 비싼데 예. 치즈하고 돼지고기. 예. 보통 우리 계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근데 그 살던 동네가 코펜하겐인데 네네. 거기 얼마 전에 테러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멀지 않은 곳이죠. 예, 1월 달이죠. 그러니까 작년 1월에 네. 코펜하겐 테러 났었고 네. 또 유럽에 크고 작은 테러 났었는데 저는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테러에서의 대응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일상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테러범들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몇백 년 동안 유지해왔던 일상의 생활들이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테러의 정의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이고 또 테러범이 자국에서 태어났고 자국의 교육 체계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그것이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이 소위 반사회적 활동을 하고 테러 활동을 하더라도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자성. 그래서 코펜하겐 덴마크에서는요, 그 테러범 물론 사살당하긴 했지만 장례식도 치러지고요, 추모 대회도 해줬어요. 테러범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다. 즉 이 외로운 늑대를 키운 건 우리다라고 하는 것. 그건 상당히 참 놀랐죠. 네. 테러범의 추도모식까지 국가가 치러준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놀랍네요. 이게 우리 사회의 짐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은 개인의 일탈로 만들어버리고 네. 그 개인을 악마로 만들어버려서 배제하고 그렇게. 예, 물론 뭐 그런 도려내기를.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국은 왜 저러한 인물이 태어나서 우리 시스템 속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스템에다 총을 겨누냐.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없겠느냐라고. 이건 정말 네, 참 국가의 격이 달라. 한 5배 격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치즈값하고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가서 좋은 거 배우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화 많이 안 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예. 아주 새 사람이 돼서 왔어요. 네. 아니, 그 전에는 어떠셨어요? 원래 이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었어요. 예, 버럭과 울컥이. 예. 그런데 완전히 있었어요. 개가천선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새 사람이 돼서 예, 돌아오신. 뭐 얼마나 지속될지 좀 지켜봐 주십시오. 나도 한번 갔다 와야겠네. 인간이 개조돼서 돌아온.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특별담화가 단연 압권이죠. 오늘 담화는 물론 북한 핵실험 때문에 이루어진 담화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일단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원래 이 시기에 했습니다. 원래 이 시기에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렇죠. 예.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네. 형식도 비슷하고 말이죠. 네. 똑같지 않습니까? 먼저 연두 발언을 하고 예. 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라고 합니까? 네. 모두 발언을 하고 그리고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시기도 유사하고 또 형식도 유사하고 다만 이번에는 사전 질문 없다. 그 자리에서 손드는 기자 먼저 손드는 기자에게 시키겠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대본이 다 있었습니다. 대본이 이미 언론사에 다 배포됐어요. 예. 질문 순서까지 질문 내용까지 다 배포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만 다를 뿐이지 모든 형식 틀 이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다만 연두 기자회견이 특별 기자회견으로 바뀌었다는 점. 네. 하여간 내용을 보면은 좀 특별이란 특별한 게 뭐였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체면도 없이 야당 씹기.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전대미문의 그런 네. 비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선 핵 문제와 관련해서 예. 북한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도발이자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이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고요. 네.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그 비판적인 의견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대목이 이제 저도 걸리던데. 네. 그러더니 나중에는 효과가 아주 이게 만점이다. 이런 점도 강조를 합니다. 그 방송 듣고 귀순했다. 네. 예. 그러면서 이 확성기 방송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남북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야, 이것까지도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확성기 방송 때문에 중국이 그 북한 제재 쪽으로 기우는 듯 하다가 갑자기 중간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이러지 말라고. 대화로 해라. 네. 지금 전화도 안 받고 말이죠. 네. 한민구 국방장관이 작년 12월에 중국 국방부장하고 한라인을 개설했는데 12월 31일. 예. 이럴 때 쓰라고 만든 한라인이잖아요. 일주일 만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 연결하자 그러니까 중국 국방부장이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를 거는데도 안 받아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또 이 양반이 안 받아요. 안 받아. 한중 관계가 역사상 가장 최상의 지금 상태에 와 있다 그랬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작년 9월 열병식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 나서 무지한히 우려먹었다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때가 온 거예요. 예. 근데 아예 전화를 안 받아. 근데 이 중국 사람들도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몰랐다고 하고 우리도 몰랐다고 하지만 소위 북한의 가장 동맹이라고 하는 중국도 통보조차 못 받았으니까 그들도 지금 상당히 열받은 상태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정부가 약간 좀 속도 조절만 좀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확성기를 틀지 않고 월요일이라도 했었더라면 늦게라도 그 사이에 좀 중국을 접촉하고 이런 상황이 이러니 좀 북한에게 좀 몇 마디 해달라고 하는 했었더라면 좋았는데 우리는 너무 갑자기 미국, 일본으로 확 틀어지는 바람에 중국도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팩트를 소개해드리겠어요. 7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예. 여기에 출석한 한민구 장관한테 주로 여당 의원들이 압박을 넣습니다. 그 확성기 방송 틀어라 말이에요. 그런데 한민구 장관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북핵에 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그 일환으로서 확성기 방송을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당장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어떤 입장이 아니라는 유보적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의 질타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불과 이게 오전에 나온 발언인데 몇 시간 뒤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가 열리는데 국방부로 돌아간 한민구 장관이 회의 참석자 청와대로 갈 때 낯이 흑빛이 되어 있더랍니다. 거의 새파랗게 질린 표정이래요. 얼마 후에
청와대에서 그 확성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일부터 방송이 된 거예요. 12시 반부터. 예. 그런데 국방부가 거의 이제 자기네 어떤 자체 판단을 하기도 전에 청와대가 모든 사태를 장악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어떤 흐름이 역력히 드러난 것이죠. 이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사안. 전화를 해가지고 한민구 장관에게 누군가가 버럭 소리를 지른 모양이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선 육사 선배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 예. 그분이 이제 육사 28기고 예. 한민구 장관이 육사 31기니까 3년 선후배지간이거든요. 네. 아니 꼼짝없이 저기 군기 잡혀가지고. 그럼 김관진 장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요? 박성기? 아니 저는 그 국방부 장관과 아무런 협의 없이 네.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 권력과 그 네. 안보 참모들의 작품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왔다고 봐요. 국방부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 사실 확성기 방송 때문에 중국이 그 북한 제재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 뭐 확성기를 틀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냐면 저희 대북 지렛대가 결국은 확성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 빈곤한 대북 정책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뭐 한민구 장관의 국회 발언대로 종합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네. 결국은 확성기밖에 없네? 라고 하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 거죠. 이를테면 그동안 최소한의 남북 경진 교류를 했다거나 즉 개성공단 이상의 예. 그리고 인적 교류가 있다거나 즉 북한에게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해서 압박할 수 있는 기제가 있었더라면 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 야 대북 확성기 틀면 쟤네들이 아파한다더라. 대북 확성기 틀면 전방에 군기가 빠진다더라. 그리고 요런 생각밖에 못하는 대북 정책이 빈곤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B-50이 날라와서 전개해가지고 비행하긴 했지만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중국 왜 북한 압박 안 해라고 하는 중국 역할론인데 이 세 가지가요. 네. 즉 북한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건 북한이 다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뭐 그건 모르죠. 북한의 예상을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그동안 우리가 통일준비위원회라고 지난 3년 가까이 활동하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붐을 띄우긴 했지만 우리에게 가장 위급한 안보 사항이라고는 북핵을 비핵화를 추진하는 정책적 상상력이 많이 이제 소진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를 야 확성기 틀어. 뭐뭐 한다 그래라고 하는 음악만 틀 뿐이죠. 네. 근본적으로 지금 가장 전략적으로 위기인 상황에서도 소위 확성기나 틀는 요 상당히 우리 암울한 그러니까 상황이죠. 확성기를 그러니까 그 역할을 세분화해서 걸그룹 노래를 틀어줬냐.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수준을 올려서 최고 존엄을 건드렸냐. 예. 아니면 그 요즘 유행하는 노래 있죠. 뭐 백세 인생. 백세 인생을 틀어줬냐. 이걸 갖고 계속 뉴스로 우려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워싱턴이나 런던이나 동경에 있는 정책 결정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국을 보니까 이런 전략적 위기가 생겼는데 확성기 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중요한 대북 지렛대라고 한다면 좀 소위 뭐라고 그럴까요? 좀 폼을 잡고 좀 시간을 뒀다가 상황이 더 지금보다 안 좋을 때 틀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중요한 소위 전술적 우리 지렛대라고 믿으니까. 근데 너무 그 다다음 날에 틀어버리니까 소진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아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기식인데 왜 확성기를 틀고 있느냐. 심하게 말하면 중국에서는 이게 변주 굴린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속으로 지랄 연병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제 중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뭐 이거 틀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찬반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최 교수님 말씀은 초점을 흐리는 겁니다. 이런 전략적 상황.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바뀌는 중대 사태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에 맞는 처방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에 맞는 어떤 우리의 목표와 비전과 수단이 정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 속에서 국가의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 예. 이런 걸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이 확성기라는 것은 일종의 지르고 보자는 대책 남발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위
사회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너 대북 확성기 트는 거 반대해? 찬성해? 이걸로 나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문제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북한의 넘버원 효과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이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뭘 잘못했지? 어떠한 전략적인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기까지 왔지? 이건데 이북을 완벽한 가장 강력한 적국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확성기를 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전략적 판단을 그 잘못한 주체는 바로 청와대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 북한의 핵실험의 징후를 탐지하는 정보에서 실패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정보가 급해지느냐? 우선 그 이전에 위기관리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빨리 이렇게 뚫린 위기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무엇인가 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엘리트 패닉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국민은 차분한데 정부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위기관리 실패가 그 전에 선행이 됐기 때문이라는 건데 예. 자, 한번 요거 아주 재밌는 부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2일 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실험이 7일에 있었으니까 예, 4일 전입니다. 네. 1월 6일 날 핵실험하기 4일 전인 1월 2일 날 예,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발견한 2015-2016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에서 최근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터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4차 핵실험 또는 5차, 6차까지 준비하기 위한 공사로 보인다. 예. 이러면서 지금의 이렇게 깊은 갱도를 판단하는 것은 핵 융합 실험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전망을 냈고 그래서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핵실험 준비 또는 효과적 시기를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나왔어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국국방연구원이라고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핵실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예. 그 이튿날 3일 날 이번엔 국군 화생방 사령부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나온 합동 화생방 기술 정보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 갱도를 굴착하는 활동은 핵 융합무기 실험을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호. 올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 야. 증폭 핵무기, 증폭 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3중 수소를 제조하면 증폭 핵분열탄과 수소폭탄 개발의 길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국군 화생방사령부. 날짜 빼놓고는 다 맞춘 거 아닙니까? 다 맞췄어요. 그런데 정작 놀라운 사실은 이제부터가 재밌습니다. 네. 그 이튿날이 1월 4일이죠. 네. 이때 신년 인사차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방부 기자실을 들려 여기에서 이런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국방부 기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한민구 장관한테 제가 정확히 누구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시아경제의 양락규 기자가 네. 장관한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한민구 장관이 핵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도 아닌 기관에 추정에 불과하다. 그것도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기존 언론을 짜집기 한 얘기를 갖고 우리가 일희일비를 왜 하냐. 북한이 핵실험한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게 언론에 안 나간 거야. 이거 지금 단독 보도 때리는 거야 내가. 이거 내가 기자실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예. 내일쯤 기사 쓴대요. 양락규 기자가. 기사로 보시면 다 확인됩니다. 이거 100%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틀 후에 어떻게 됐어? 뻥 터졌죠. 뻥 터졌어요. 수소폭탄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뻥 터진 거예요. 야. 이거 외교안보 라인 문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그 수족은 제대로 활동했네 보니까. 근데 이런 게 비슷한 소위 해외 사례가 9.11 터지기 전에 소위 CIA나 FBI 이런 쪽에서 이상하다 플로리다 쪽에 몇몇의 소위 무슬림들이 이륙하는 것과 착륙하는 트레이닝을 안 받고 비행하는 공중에서 소위 비행만 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소위 비행 학원에서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막 얘기를
해서 그런 소위 미세한 정보들이 올라오는데 이걸 그렇죠.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소위 네. 미국의 9.11 리포트거든요. 네. 아니 실제로 정확히 경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NSC의 분석관. 돌아서고 나니까 불과 뭐 일주일 전, 뭐 보름 전 이야기지만 사실 그런 소위 시그널은 많았다고 봐야겠죠. 11월 달에 김정은이 나와서 야 우리 수소폭탄 터뜨릴 거다라고 하는 네.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자생적으로 북한을 관찰할 수 있는 역량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해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특히 지난 8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많은 것을 아웃소싱 용역을 해준 것 같아요. 용역을 해줬다. 네, 그래서 정보를 탐지하고 능력하는데 그러면서 소위 킬체인이니 요새 나오는 4D니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탐지인데 네. 탐지도 실패한 케이스죠. 예, 사실 위기 관리는 정보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그쵸? 거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허둥대다가 이제 7일 날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급반전된 겁니다. 이거는 청와대가 패닉 상태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든 질러봐. 빨리 대책 가져와. 이런 식으로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이죠. 우리 재미있게 또 봐야 될 것은 이것이 군사적인 상황이냐. 이를테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했으니까. 네. 중대한 외교적 상황이냐. 왜냐하면 북한 핵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후 관리가 미국하고의 공조, 일본과의 공조, 중국과의 공조를 한다고 한다면 유엔을 통해서 마찬가지고 이건 외교적 사안이냐. 네. 아니면 남북 관계이니까 남북 관계 상황이냐. 이게 주무부처가 애매해져요. 네. 근데 제가 좀 애석한 것은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레파토리는 사실상 비슷하거든요. 국제공조. 그렇죠. 네. 근데 주목할 것은 지난 8년 동안 통일부의 역할이 확 죽어버린 거죠. 네. 연구소로 전락했어요. 네. 연구 용역만 결국 남북관계라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지난 10년 동안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통일부가 좀 이렇게 야 차분하게 해야 돼. 국방부 좀 가만히 있어. 외교부 우리를 통해서 얘기한 다음에 미국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국방부 주도의 안보 환경, 외교 환경이 돼버렸어요. 네. 이 7일, 6일 이후에 지금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이 합참의장, 국방부, 그다음에 사단의 확성기 이런 식으로 가버렸거든요. 이게 군사 정변, 군사 시국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그들의 생리상 안보가 상당히 민감해지는 상황으로 가죠. 네. 그러면 그러면서 안보가 불감하다고 국민들도 탓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해지죠. 그다음에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는 아마 부처 간 정상적인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야 바로 확성기 틀어 이 시국으로 이 국면으로 그러니까 가버리니까 그거는 일종의 안보에서의 조루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민감한 거예요. 안보 민감 증후군이라는 건데 이게 그러면 그 현상은 조루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어떤 우리를 사실 좀 남자가 그러면 불행하잖아.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저질러지는 식의 대책이 나온 것이다. 근데 오늘 그 연설 대통령 담화를 하시는 동안 미국에서도 소위 국정연설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네. 근데 두 사람의 메시지는 물론 상황과 그다음에 그 각자 놓인 정치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기에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은 두 가지 메시지를 섞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하나는 좀 위험하다, 안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할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썼던 워딩을 보면 우리 대통령은 초유의 사태, 심각한 위협, 테러 공격 가능성, 뭐 불확실성, 급하다 이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패닉 상태에 빠진 증상이에요. 근데 저희 미국에 있는 대통령은 뭐 그들도 뭐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중동의 상황 안 좋고 경제 안 좋고 또 그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자신도 마지막 해인데 근데 그 오바마 대통령은요 키워드를 보면 미래, 자신감, 뭐 컨피던스라고도 하고 또 시민의식 상당히 이걸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믿음, 강한 나라, 그다음에 차이에 대한 존중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럼 결국은 소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소위 희망적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너무 비교된다는 느낌 안 듭니까? 이거 좀.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걸 다 섞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내가 없으면 당신들 때문에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내가 없으면 네. 어떻게?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힘들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을지도라고 하는 메시지. 본인이 상당히 이 위기 관리의 주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본인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 큰 불행이 닥친다. 그러니까 내 뜻을 따라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은 같이 가자라고 하는 당신들이 없으면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 그게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나를 따르라 이거죠. 예. 뭐 그거는 뭐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궁금한 게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핵실험 이후에 네. 처음 전화를 건 상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아베죠. 아베 일본 네. 총리 아닙니까? 네. 참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아니 이 지금 영토상으로 보면은 안보의 대한민국- 당사자는 우리인데. 글쎄 말이에요. 아니 이건 뭐 이미 속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우리 직원이 핵실험하던 때 일본에 가 있었는데 네. 휴가차 예. 난리도 아니래요 지금. 일본이. 예. 아주 뭐 물 만난 고기 때. 예.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은 호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증권 시장으로 보면 지금 상종가를 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죠. 네. 왜냐하면 위안부 협상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일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소위 감정들이 반대적인 감정들이 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확 살아나면서 그래도 결국 미국과 일본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리 그 의식과 생각을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게 하죠. 그러니까 일본한테 전화해야죠. 네. 그래서 상황 관리 들어가야 되니까. 한국은 왜 전화를 안 했습니까? 처음에. 일본하고 얘기하고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네. 동맹도요. 우리가 뭐 한미 동맹이 여기에 뭐 아주 중요한 동맹인 건 사실이지만 동맹도 등수가 있어요. 예. 1등 동맹은 일본이고 예. 우리는 2등 동맹입니다. 2등급 동맹. 예. 예. 뭐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느냐의 네. 문제인데 우리는 중국 견제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현재 북한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것인데 그걸 자꾸 이제 미일 동맹의 강화를 통해서 한국 들어와 같이 중국 견제하자 이건데 그러니까 이 판에서 어떻게 하면 네. 중국을 움직일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겠죠. 우리가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했다면은 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등급을 높일 수 있는 것은요, 즉 몸값으로 올리는 건데, 예. 뭐 한편으로도 섹시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요, 예. 우리가 북한하고 어느 정도 관계를 개선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몸값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대중 지금- 발언권도 예, 높아지는 그렇죠. 것이고. 지금 판국은 어떠냐면 북한이 어떤 일을 해요. 도발을 하든 예. 뭘 하든. 우리는 평양에 전화를 못하고 워싱턴, 동경, 북경에도 전화해서 야 북한 애들 왜 저런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소위 군사적으로도 의존인데 정보에서도 의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주는 거에 대해서만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상당히 좀 한반도 빈곤한 정세를 우리가 상태죠. 주도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위기 관리의 어떤 그 주변적 위치로 내몰린 국가의 지금 현 주소고 이건 냉철하게 우리가 지금 이 정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객관적 현실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신년 연설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날에 그 특별 담화를 발표했단 말입니다. 예. 그 아침 나절에 예. 언론에 나온 보수 논객들이 일제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북핵에 대해서 같은 날 한미 정상이 연설하는 것이 공조의 의미로서 매우 크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엄청난 경고를 할 거라고 예고 방송을 다 내보낸 상황이에요. 그런데 웬걸 까보니까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뻘쭘해. 그러면은 지금까지 모든 걸 세상을 이렇게 봐왔던 사람들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드디어 저 우리 착한 엉클 샘, 우리 착한 삼촌이 우리한테 응원의 메시지 낼 거야 하고 다 텔레비 봤거든? 아무 얘기도 안 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일종의 관찰자로서 수수께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7년이죠. 이제 올해 마지막 해이긴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나름대로 소위 혁명적인 미국 외교 정책의 혁명적인 업적을 많이 쌓았거든요. 이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순하게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로 갔고요. 협상했고.
그다음에 뭐 리비아나 튀니지에서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소위 햇볕 정책 같은 걸 했고요. 지원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쿠바에 대해서 생션을 풀어버리고요. 그다음에 교류까지 가고 해서 생션 제재를 풀었다고 영어 쓰지 마요.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거 다 알아요. 내가 생선을 풀었다는 줄 알았어요. 생선을 왜 생선을 왜 풀어? 그래서 제재를 풀면서 제재를 풀었다. 상당히 혁신적인 정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북한만 오면 질리고 지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는 설명이 돼요. 미국의 국내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쿠바를 풀어주니까 플로리다니 소위 라틴 아메리카 계열들이 오바마를 지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스라엘의 편은 어느 정도 들어주지만 이란 쪽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쪽 지역에 있어서 이라크를 견제할 수 있고 사우디를 견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해서 비핵화를 실시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은 좀 이권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야, 그렇게 보니까 북한이 어떤 그 미국에 대해서 북한도 지렛대가 다 소진된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일종의 만성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니까 다 피로해지는 거죠. 피로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칩시다. 이를테면 개입도 하고 그리고 나서 교류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한테 그렇게 플러스가 될 건 아닐 거예요. 오가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경제적 이득도 별로 없고.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래도 한미일, 한중 발빠른 외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 지금의 어떤 외교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뿐이 아니라 양자 간에 다자 간에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제재를 더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총력 외교전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 갑자기 이 주변국들의 태도가 이상한 거야. 우선 그중에 최대 미스테리는 중국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를 입에 달고 살던 중국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하고 전혀 관계 개선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한미일이 전부 다 뭔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태도가 석연치가 않아요. 이게 참여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외교로 하자, 대화로 하자. 근데 문제는 뭘 하겠다는 건지가 전혀 나오지가 않고 우리 대통령, 우리 국방부 장관 전화도 안 받아. 어디로 갔어, 얘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대노했다고 하는군요. 아, 그렇습니까? 대노했답니다. 한국일보 보도가 그러한데 왜 대노하죠? 왜 전화를 못 받게 하느냐? 왜 전화 통화도 못 하게 됐느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주중대사가 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또 육사 27기예요. 우리나라는 육사가 다 해먹어요. 청와대, 중국, 뭐 국방부까지. 꽃장수. 꽃장수죠. 그 꽃은 뭔 꽃꽃이야. 그 다리미질했나 허리에? 그거 똑 부러졌어요. 그걸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떤 외교에서 중국을 우리가 얼마만큼 견인해내느냐가 대북 제재의 모든 핵심 키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반응이 없는데 한쪽에서는 사드 재배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사드 미사일 들여오자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더 발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외교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은 외교가 말을 해야 될 때인데 군사 대책하고 무분별하게 섞여버리면 지금 집권 여당이 정신 차려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외교에서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갑자기 비외교적인 군사적 사안을 들이밀게 되면 이 외교는 프로토콜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집권 여당에 혼재돼 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마구마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책이 남발되는 것이죠.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번 4차 핵실험이 기존의 1차, 2차, 3차보다 특별한 건 없거든요. 우리 또 비교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1차 핵실험 때요. 그러니까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06년 10월 달로 기억합니다만은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계선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아, 북한이 핵실험을 했구나. 근데 그때가 10월 달에서 가을이었고 그때 이런 백화점 상표 얘기해도 돼요? 해요. 괜찮아요. 서울시의 주요 백화점들이 그때 가을 세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역대 최고 매출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이제 별로 이렇게 반응을
위기의식을 반응을 안 했어요. 네. 그때 정부도 상당히 천천히 관리를 잘했거든요. 네. 근데 요번 4차 핵실험에는 마치 기존에 1차, 2차, 3차가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뻥 터진 것처럼 하고 그리고 군사대책을 막 밀고 들어온단 말이죠. 네. 저는 그것이 좀 더 이 상황을 더 위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3차 핵실험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을 못했는지에 대한 각성이 없고 바로 무슨 전략무기, 전술무기 들어오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중국 말씀하셨는데 이 대중외교 상당히 중요하고 중국 역할론 중요한데 중국이 한반도에 견제하는 건 딱 3가지입니다. 네.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네. 근데 우린 바로 B-52 들고 들어오고 확성기 들고 그러니까 뭐 더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우리하고 이벤트만 한 거니?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중요하다며. 그럼 우리랑 먼저 협의해서 우리랑 혹은 미국이랑 협의하듯이 동시로 협의를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같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미 군사적인 조치를 초기 단계에 해놓고 나서 우리 보러 압박하래? 이것은 외교에서 벌일 수 없는 100% 양보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중국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더군다나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는 협조해 줄 것 같아요. 수위는 상당히 낮추겠지만은.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원하는 강압적 제재는 소위 북한에게 있어서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간에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변하지 않거든요. 기름을 네. 끊어버린다든지 네. 이런. 근데 네. 기름을 끊는다고 칩시다. 만약 100% 끊으면요. 소위 북한의 비핵화가 연결이 될 것이냐.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어쨌든 간에 지난 4반생 25년 동안 어떻게든 살아왔어요. 네. 그리고 작년 통계인데 그러니까 2014년 통계인데 90.1% 그러니까 북한이 전 세계에서 무역하는 무역의 90.1%가 중국입니다. 예. 즉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한국이 예. 7, 80%였는데 그게 다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중국 동북 삼성은 네. 북한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들만의 지역 경제가 있는 곳이죠. 예. 그래서 북한을 잡아뜨린다. 그 위에 펼쳐질 여러 사항들을 중국이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좀 미온적으로 좀 관망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단둥에 가서 그 중국 련양대 네. 그 한반도 센터가 있는 련양대 가가지고 그 대학 학장 센터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가장 이 한반도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뭐냐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 붕괴다. 대량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나라는 재앙이다. 얼마 전에 제가 갔던 시점으로 역산하면 약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북한 노동자 한 명이 단둥에서 일하던 작업장을 벗어나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 한 건으로 단둥시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한 명 그 수색하고 찾느라고 국가 간의 관계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한 명 때문에 일하는데 만약에 난민이 넘어온다든가 이런 사태가 되면 이건 재앙이고 두 번째는 한국 전쟁 때문에 우리가 대만 통일을 못한 것이다. 그때 중국 의용군을 50만 명씩 막 그 북한에 투입하느라고 그때 대만 거의 무너지고 있는데 그 통일할 기회를 우리가 놓쳤다. 우리의 1번 국시는 대만 중국 통일인데 하나의 중국 정책인데 지금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과거 한국전쟁 때까지 또 여기에 국가 에너지가 투입이 되면 이때는 내후 외환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사태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정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안정이에요. 수많은 그 남한의 보수들은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은 그 남한이 접수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엔 그리고 국제법의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찰떡같이 이건 제가 있는데.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 대한민국 국군이 우리 휴전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근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이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요청인데 어떨 때 이를테면 김정은 정권이 이 자기의 정권을 관리하고 국가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를테면 분규가 나고 쿠데타가 날 때 우리 정부를 초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와서 좀
이렇게 진압도 좀 해주고 이거고요. 그럴 가능성은 뭐 전혀 없다고.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지금 점점 그 가능성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당에 입당하는 것과 거의 가까운 비율이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북한에 쿠데타가 났는데 그 쿠데타난 장군이 북한 인민들을 막 학살하는 겁니다. 그건 반인륜적이거든요. 그럼 유엔의 그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한국을 지정하면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유엔 국가이므로 네가 가서 저기 소유를 진압하고 그다음에 국권을 통치해라. 그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두 개 다 불가능하거든요. 그 조갑재 씨가 얘기하듯이 주석궁을 향해서 탱크로 몰고.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유엔 회원국이 또 다른 유엔 회원국을 침공한 겁니다. 그것은 유엔 헌장 위반이죠. 그 국제법 위반이고요. 우리도 불량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유엔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유엔 회원국이 또 다른 유엔 회원국을 점령한 것이고 그때 그래서 미군이 유엔의 허가하에 그러니까 1차 이라크전인데요. 그때 이제 가서 쿠웨이트의 국권을 다시 수복해 준 거죠. 그럼 뭘로 통일대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는. 그걸 저한테 물어보죠.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죠.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합니다. 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랑 내가 연애를 해야 이제 결혼을 하고 애도 나요. 근데 쟤랑은 얘기 안 하고요. 그리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 쟤랑 결혼하면 대박이야.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친놈이지 뭐. 그리고 얘한테 얘기합니다. 너 나랑 결혼을 하면 요거 버리고 와. 안 그럼 너랑 결혼 안 해. 근데 저희 가서 나 너랑 결혼하면 쟤랑 결혼하면 대박이에요.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래요. 아, 왜 갑자기 느끼한 느낌이 들지? 갑자기 느끼한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죠. 아니 헌법을 보면은 이게 저 한반도와 그 영토와 부속도서 여기다 대한민국 땅이다. 따라서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영토 찾는 것이다. 이 주장을 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남한의 보수들. 네, 아니 그러고 있어요.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뭡니까? 그 NLL이 국경선이냐 아니냐 이런 거 할 때 아니 다 니네 영토라는데 여기 국경선이 어딨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아니 또 잠깐 뭐. 여쭙고 싶은 게 저는 오늘 사실 학생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그 핵무장론 이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고요. 원유철 대표가 했습니다.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금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이랬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단합하라 그랬는데 그 얘기는 여당이 먼저 들어야 돼요.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소위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소위 비핵화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늘 우리가 얘기하고 다니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보수분들의 뭐 생각이 그렇다고 우리가 존중은 해야 되죠. 근데 그건 정말로 국익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타도하고자 하는 북한의 길을 우리 스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역설적으로 북한처럼 핵 개발한다고 칩시다. 그럼 NPT 비핵 확산 기구를 탈퇴해야 돼요. 북한처럼. 그렇죠. 그럼 유엔 제재를 받아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쫑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외교적인 국제적인 고립이 돼요. 근데 설사 그걸 극복했다 칩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우리 우라늄 이런 건 어디서 가져오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미 원자력 가져오고 있잖아요. 협정 때문에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가져오는 우라늄 다 미국의 통제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뭐 딴 나라에서의 불량 국가랑도 연계를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우리 핵폐기절에 있는 거 사용 연료 꺼내서 핵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디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또 그것까지 그다음에 핵 실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거를 저 경상북도 유승민 대표 지역구 가서 하나? 거기 근데 그거를 또 극복했다 쳐요. 첫 번째 외교적인 상황, 두 번째 기술적인 상황도 극복했다 쳐요. 세 번째 뭐냐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일본의 우경화, 군사화에 우려를 표하는데 그러면 일본한테 아주 완전한 걔네들도 핵무장할 수 있는 완전한 꺼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도 우리를 완전히 북한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고립시킬 텐데요. 자, 좀 정리 좀 합시다. 이 박근혜 대통령 신년 담화가 있을 무렵에 국제 정세, 이 동아시아 정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미국의 무관심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면 의도적 무시, 전략적 무시라는 용어가 좀 맞다고 전략적 봐요. 인내. 예, 전략적 인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하면서 사실은 무시 방관 전략입니다. 이 틈에 일본의 기가 완전히 살아서 이제 아시아의 지도국 행세를 합니다. 예, 이 한국에 대해서도 자기네가 이제 어떤 거 뭐 마치 동네 반장인 것처럼 하고 이러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밀월 외교가 강화되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그 변두리로 벗어나는 주변 국가가 됐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거 가만히 보니까 판이 재미가 없어. 네. 가만히 보니까 말은 북한을 제재한다 그러지만은 본심은 자기를 제재하는 것 같아. 자기를 견제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선뜻 이건 뭐 어떤 결정을 못하고 요거 좀 간 좀 보자. 요러는 이제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 국제 정세가 아주 이상야리꾸리하게 가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한국 정부는 어디 가서 비벼야 되냐? 어디 가서 이걸 해야 되고 우리의 목표와 비전은 뭐냐? 뭘 주도할 수 있느냐? 이게 저기 남은 건 이제 확성기 방송 트는 거 외에 할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의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 제가 대충 종합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요. 그러니까 그 의견은 100% 찬성하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는 통일준비위원회는 잠시 잠시 접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4차까지 핵실험을 했으니 또 대통령 임기는 2년이나 남았으니 그동안 좀 대통령께서 다른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한반도 비핵화 추진위. 그래가지고 각계각사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로드맵 정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그 정책 같은 걸 좀 수립할 수 있는 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좋은 대북 시그널이 될 텐데.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하고 있는 13일 오후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긴급 담화를 대응 담화를 야권 지도자 중에 최초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위기 관리에 실패한 외교 안보 라인 전환 문책.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통일준비위 해체. 한반도 비핵 평화 추진위 구성. 세 번째는 육자회담 당사국 대화 촉구. 이 세 가지를 오늘 발표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최 교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셨네요. 그러게 말씀입니다. 예. 아니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거의 동시에 한 건. 이게 오바마와 박근혜가 동시에 했듯이. 물론 제가 써드렸어요. 이거 창피해. 아니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지금 유보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두저도 뭐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그 확성기 방송인데 저는 이거는 대북용이 아니라 대남용이라고 봅니다. 대남용.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관심 없고요. 오로지 눈앞에 있는 선거 승리, 지지율 제고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뭐 맞는 지적인데 국가안보 전략은 국가안보는 전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략으로 합니다. 전략이 작동해야 되는 영역을 정략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 안보의 불행이죠. 결국은 보수 정권의 안보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까지 세월호, 메르스, 이번에 북핵까지 국민 안전에 관한 한 보수 정부는 철저한 실패의 길만 걸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략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략과 비전과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안전이에요. 이게 진짜 안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 뭡니까? 정략이 뒷받침되고 그게 우선 고려되는 가짜 안보라는 것이죠. 결국 그거는 누구의 피로 되돌아옵니까? 국민의 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치졸한 그 방법 또 아주 그 사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각계격파 아닙니까? 각계격파. 분열. 이중.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때도 보면은 단원고 학생의 부모님들은 워낙 똘똘 뭉쳐 있고 이분들은 뭐 설득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반 피해자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간을 했죠. 이번에 위안부 할머니들도 이간질했죠. 그렇죠. 두 패로 나뉜 것처럼 언론에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두 패로 나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간질한 거예요.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0명의 지금 시설에 계신 할머니들하고 한 20분 정도는
시설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분들 다 따로 만나가지고 개별적으로 또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또 그러겠죠. 아니 이거 괜찮다는 할머니도 있다. 이러면서 네. 지금 전략이 없으니까 정략만으로 접근하니까 네. 중국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또 미일 가서 또 딴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격이 난 서로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이 대통령 담화가 있고 나서 내일쯤 여론조사 결과는 수소폭탄 실험 이전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5% 정도 상승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면 앉아서 거저 먹는 지지율로 굉장히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느는 걸 우리가 그러면 배가 아파서 이걸 지금 헐뜯는 것이냐. 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좀 지지율 올라가고 국민 단합하는 게 싫어서 배가 아파서 그런 종북 성향 때문에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외교 안보는 그렇게 기분에 취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냉철하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외교 안보는 지금 참사입니다. 이건 세월호 참사에 못지않는 국민의 안전이 극단적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총체적 파국의 불안의 예감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는 의견을 같이 해요. 이 지금 3차, 4차 핵실험은 핵 개발 단계를 뛰어넘어 핵 무장 단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1, 2차 실험하고는 격이 다른 겁니다. 수준이. 그래서 성숙도가 높아지는 핵실험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5차, 6차 실험, 9차 공사까지 다 했다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머리에 핵을 일이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강대국의 의지에서 겨우 국가가 연명이나 하는 비참한 처지로 우리가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깨닫는다면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국가의 미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이 주변국의 외교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논의 안 되고 요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로 여야 심지어 청와대까지 계산서 두드리기에 바쁘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 국면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사회자가 이래 말이 많어? 이거 내가 생각해도 말이 많네. 좀 뭐라고 얘기 좀 해봐요. 근데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덥네 스튜디오가. 그러게요. 제가 이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상당히 강대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소위 만들어낸 정치 구조를 소비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가깝게는 냉전 시절이 그랬고요. 네. 그리고 분단이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한말 때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것도 소위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가츠라 테프트 미락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주권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놓은 강대국 정치를 우리가 소비를 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나마 우리가 좀 이렇게 틈을 열고 좀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그 지렛대를 찾을 수 있었던 시절이 남북 관계가 그나마 좀 좋아졌을 때.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김이 좀 세졌고 그래서 균형자론 같은 것도 나왔던 건데 지금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치 남 이야기를 하듯이 하거든요. 솔직히 유체이탈 화법인데 네. 우리 차분히 따져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 있는 안보 전문가라면 북한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강력하게 하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 살고 있으니까. 네. 근데 대한민국 강 건너버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북한에 대해서 강압으로 해라. 전쟁은 3일만 참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상당히 비현실적인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강대국의 정치가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돌파구는 소위 남북관계 어느 정도 소위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 왜 그러니? 라고 하는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슴이 아파요. 더군다나 북한의 핵 개발은 우리가 걔네들의 행동을 보지만 북한의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념 체계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 개발을 해야만
자신의 생존이 보장된다라고 보장된다. 하는 이 자기네 그 신념책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하고 전쟁할 수도 없고 북한 쳐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 신념체계를 흔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우리는 그걸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재할 때는 해야 됩니다. 즉 도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체벌적 외교, 체벌적 군사행동을 해야겠지만 도발하지 않는 북한에게는 많은 상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의 신념체계, 즉 핵폭탄 이외에 또 다른 생존법이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신념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 친절한 안내자 역할이죠. 그쵸.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갈 때 같이 결박돼서 그 절벽을 떨어지느냐 아니면 그 옆에 경사가 완만한 푸르른 초원이 그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박돼서 절벽으로 벼랑 끝으로 가지만 그러나 다른 언덕이 있다는 안내는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는 게 그게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케네디 대통령도 그 당시에 여러 노이즈들을 소음들을 들었거든요. 소위 쿠바가 소련이 그다음에 모스크바에서 여러 가지 소위 노이즈가 들렸는데 저희 전략만 가지고 큰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오늘 뭐 무인기가 날라들었다, 뭐 삐라가 날라들었다. 이건 살짝의 노이즈일 뿐이고 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좀 전략적으로 좀 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지금 남한의 대북 그 확성기 방송도 노이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죠. 여기는 그 노이즈 그 자체가 전략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신문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북 확성기 효력이 있어서 더 설치하겠다. 네. 자, 지금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북한은 조용합니다, 현재. 네. 뭐 대남방송 일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비교적 조용한 편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무인기도 띄웠다는 건 뭐냐면 남한의 확성기가 그 나오는 확성기 원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표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그 확성기를 이동식 확성기로 바꿨습니다. 예. 이건 표적을 못 찾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이 정보전이 휴전선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만일에 물리력이 동원된다면은 누가 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느냐. 이러기 위한 정보전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것도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네. 실제로 안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국제 정세, 한반도 정세에 따라서는 모종의 우리의 허를 찌르는 다른 도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국방부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비교적 북한이 조용하다고 해서 우리가 밀어붙이니까 북한 애들 겁먹었다. 이렇게 단정하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성기 방송에도 쟤네들이 아무 소리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예, 이번에 핵실험도 안이하게 판단하다 우리가 당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 국방부 장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징후 전혀 없다. 예. 이러는데 그 다음 날 톡 터뜨리잖아. 북한이 이미 예고까지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수소폭탄 얘기까지 했는데 작년 11월에. 예. 그거까지 했는데도 무시하고 있다가 당한 건데 사실 우리 군인들의 실력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전문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남북한의 군사적 위기 시에 어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지금 천안함, 연평도, 뭐 목함질의 사건, 뭐 보십시오. 우리 원칙이 단호함이 통했다고 하는데 정작 당한 거는 다 자기들 아닙니까? 뭐가 통했다는 거예요? 뭐가? 이게 내가 좀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 말씀에 동의하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게 그거 같아요. 뭐냐면 북한이 우리에게 우리 군이나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 전략적 비대칭 그쪽에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특히 전략무기, 핵무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위협 불균형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우리가 불리한 것은 피해 불균형이라고 생각해요. 피해 불균형.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총질을 할 경우 사실 우리가 더 피해를 받거든요. 네. 지금 무슨 뜻이냐? 물론 양측 간의 소위 국지전이 벌어지면 우리가 사실상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받는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피해는 되게 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핵실험할 경우에도 그랬지만은 갑자기 환율이 뛴다든지, 혹은 뭐 자본이 막 유출된다든지. 한반도에 투자했다간 큰일 나겠다. 이거 전쟁 나면은. 그렇죠. 아니 지금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예로요. 평양에 떨어지는 포탄 한 발하고 서울시 한반에 떨어진 똑같은 포탄 한 발을 보면 물리적 피해가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더 아프냐? 우리가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려했었던 포탄 한 발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소위 안보적 위기가 날 때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실수했었던 거, 잘했던 걸 종합적 체계적으로 좀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좀 차근차근히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국내 정치적 이유든 간에 아니면 대통령의 개인 성향이든 간에 그걸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지르고 보자. 제가 조루증이라 그랬는데 이런 현상들은 이 정부가 정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나는 내 재임 기간에 여기까지는 하고 싶다. 이 목표가 없는 정부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듣던 얘기는 뭡니까? 이 정부는 처음에 선거할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북한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좋은 방향으로 변했습니까? 더 위험스럽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변했습니다. 이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까? 그렇다면 목표 달성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현실에 눈을 떠서 적어도 남은 재임 기간 동안 2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그래도 재임 기간에 여기까지는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이런 목표가 있으면 국민들이 단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단합하라고 했는데 어떤 뭘 위해서 단합을 해야 되는지 그 목표 지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깃발이 올라가야 행군을 할 거 아닙니까? 저걸 보고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담화에서 아무런 비전이나 목표 제시가 없었어요. 이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정보기관이 그 정권 초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몇 년만 더 얼마 후에 몇 년은 아니고 얼마 후에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보고가 갔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역시 북한 붕괴론의 영향이에요. 근데 북한 붕괴론이 90년대 초반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대충 25년 됐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북한 붕괴론자 분들께 늘 여쭙는 질문은 그럼 그동안 안 넘어진 거, 안 붕괴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자빠지면 북한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북한 존속의 25년은 설명되는 거거든요. 25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90년대 초반이죠. 왜냐하면 소련 넘어지면서. 그때부터 나왔죠. 그리고 제 석사학위 논문 주제가 북한 붕괴 시나리오와 유럽 뭐 이런 겁니다. 동유럽의 사회전환 체제와 북한 붕괴 시나리오. 그런 걸로 석사 받았어요? 그때는 상당히 핫했거든요. 또 그렇게 되는 줄 알았고. 아니 그거 조금만 고쳤으면 지금 팔아먹어도 될 거 아니에요? 용역 장난한 얘기 들어오죠. 그러나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관계로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전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본인들이. 근데 계속 넘어지니까 즉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이 사람들은 세상을 망원경으로 보지 않고 빨대라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하나만 디테일하게 봅니다. 이거는 우리 시야가 확장되고 우리가 어떤 그 혁신이 되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저는 진보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보수만 욕할 것도 아니에요. 북한 붕괴로는 사실 그게 뭐 허망하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대비는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대비는 해놓고 근데 중요한 북한 건요. 붕괴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건지. 북한 붕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위 붕괴 국가는 그렇게 함부로 붕괴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카다피 정권이 넘어졌지만 리비아는 여전히 존속하고 그다음에 이집트의 무라바크 정권은 무너지만 이집트라는 국가는 있거든요. 즉 우리가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곧장 북한이라는 국가의 소멸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비약입니다. 논리적 비약이고.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 위안적 예언이죠. 그것이 일종의 어떤 가공된 논리인데 공상인데 한말에 조선은 100년간 망한 채로 견뎠어요. 망한 채로. 국가가 100년이 유지됐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통일 준비라고나 할까 이 착정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미지 속에서 국가가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안개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자고 하는 국가인가? 이런 데서 국가가 중견국가로서 평화국가로서 또 우리가 자랑스럽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자긍심과 정체성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는 데 있고 이런데 대통령 국정교과서로 그걸 다 해결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자신감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어떤 불행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얼추 시간이 이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오늘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매우 짧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시간 관계상 오늘 이만 방송을 가름할까 합니다. 최선 단장 없이 국무회의가 오늘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덩치 크신 두 분으로 스튜디오를 꽉 채워서 그나마 위로가 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여가지고 조금 더 전략적인 측면까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한 번 더 방송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3월 키 리졸브 훈련까지 한반도가 안보 전국입니다. 그 키 리졸브 훈련이 4월까지 갈 겁니다. 그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정치 분위기로 봤을 때 87년 6월 항쟁 이후 약 30년 정도 유지되어 오던 보수와 진보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붕괴될 처지입니다. 이래가지고 야권은 생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셔야 됩니다. 지금 비상 상황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밖에는 눈발이 날리는 이 엄동설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가름하고 다음 기회에 또 초청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